네, 안녕하세요. 박물가게 김동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지방직, 경제학 원론 해설 강의가 들어갈 텐데, 자, 해설하기 전에 약간 뭐 난이도라든가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뭐 국가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전 연도 뭐 이런 일반적인 난이도 평년 수준보다는 약간 좀 수월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뭐 킬러 문제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평년에 비해서는 그 빈도도 좀 낮았고, 그 다음에 좀 문제를 좀 고난이도 추론을 요구한다거나 다량의 계산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의 문제도 많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좀 약간 변별력을 위해서 좀 지엽적인 문제도 간혹가다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엄청 지엽적이거나 그런 유형의 문제는 역시 많이 출제가 안 돼서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교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모의고사 문제들 잘 훈련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득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원하시는 점수에 근접하는 그런 수험생들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비해서는 그 평점이 대충 한 2점 가량, 뭐 2, 3점 가량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다라고 좀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정적 외부 효과 간단하게 좀 그래프를 그려드리면은 뭐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 사회적인 이제 한계편이 곡선, 그러니까 사회적 이제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 이렇게 있어서, 자, 여기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이런 거리량인데, 자, 부정적 외부 효과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나 최적보다 과다 생산되죠. 이렇게 과다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과다 생산, 과다 공급되는 이런 재화를 좀 억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구세를 부과하거나 명령 통제 정책으로 얘를 좀 다운시키는 이런 정책 가능하고요. 자, 소유권이 명확하게 확립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코제 정리죠. 피구 정리가 아니고 코제 정리가 이제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코제 정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 최적 수준으로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원리인데, 자, 1번 보시면은 산업 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요. 여러분, 경쟁을 촉진한다. 우리 독점 시장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쟁이 촉진되면 개별 기업들이 생산량을 더 늘리면 늘리지 줄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은 이 문제 방향과 맞지 않은 우리가 찾는 정답으로 인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열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왜 3번이 잘못됐냐? 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대체효과, 소득효과라는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대체효과는 예산선의 기울기, 즉 상대 가격의 변화에 기인하는 거로서 열등제냐 정상제냐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자, 근데 3번 선지 보시면 소득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소득효과는 예산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실질소득 증감 여부를 좀 판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분명히 이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명목소득은 불변인데 재화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물가가 하락한 거잖아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명백하게 실질소득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3번 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격 하락은 실질소득의 증가입니다. 실질소득의 증가. 자, 근데 이 재화가 정상재면은 실질소득 증가로 이 재화는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건 정상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분명히 열등제라고 했어. 자, 열등제는 실질소득 증감보호랑 소비 증감, 소득효과의 소비 증감보호가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등제 같은 경우는 실질소득 증가 시 소비량이 다운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이 잘못된 문장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소득 탄력성은 당연히 열등제니까 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효과랑 소득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우리 소득효과의 개념 정확하게 숙지하신 분들에게는 난이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 3번은 쉽죠. 3번은 자, 이거는 뭐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자, 지금 고용률 구하는 거죠. 고용률. 야, 우리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를 더한 거니까 뭐 간단하게 500만 명 나오고요. 자, 경제활동 인구가 400만 명인데 실업자가 100만 명이니까 우리 취업자는 얼마죠? 300만 명이 되겠죠? 예,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도 쉽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막 엄청 이거 뭐였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비용국사 조건. 자, 노동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동과 자본의 최적 투입 비율. 우리 비용국사 조건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비용국사와 1개 조건이죠. 한계 생산 균등의 원칙. 자, 우리 MRDS와 우리 상대 요소 가격. 요게 딱 동률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산함수 콥 더글라스 딱 좋네요. 자, 생산함수가 콥 더글라스인 경우에 한계 기술 대체율은 베타가 밑으로, 알파가 위로, L이 밑으로, K가 위로. 이거 암기하고 계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 요소 가격은 뭐죠? 요 놈이잖아. 얘가 지금 4라고 했고, 얘가 1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베타가 여기 2죠. 그 다음에 알파가 3이네요. 그래서 요거 다시 적어드리면은 얼마입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LK는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 3, 3이니까 약분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K는 얼마가 되죠? 2L. 이게 비용국사 1개 조건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문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게 간단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셔서 자, 여러분 요거 약간 헷갈릴 수 있겠는데 자, 우리 보통 기본적인 기출에서는 종량세 부과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보조금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보조금도 여러분 조세부담 귀착이랑 경제적 효과는 거의 동일한데 방향이 반대예요.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의 문장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자, 우리 조세부담 귀착에서 비탄력적인 측이 조세부담의 귀착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소비자가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뭐 이건 자동적으로 3번, 4번은 정답에서 제거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 보조금에 대한 혜택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세가 부과되면은 조세 부담의 귀착이 높으면 이제 많이 피해를 입는 건데 근데 보조금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은 비탄력적일수록 여기다 좀 적을까요? 비탄력적일수록 많이 귀착이에요. 많이 귀착.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많이 귀착당한다라는 얘기는 세금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후생을 많이 상실당한다라는 얘기고 보조금이다라고 한다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당연히 공급자가 덜 귀착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 밑에 버전에서도 X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가 더 귀착당하는데 얘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조금의 귀착을 소비자가 더 많이 입는다. 근데 이 보조금의 귀착은 혜택이죠. 세금의 귀착이 이제 손해니까. 그래서 이것도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소비자에서 1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금이 등장했기 때문에 약간 이게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간단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량세랑 보조금은 정반대잖아. 여러분 보조금이다라는 얘기는 음해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착을 많이 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6번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 은근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 1, 2, 3, 4, 5번은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개념상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난이도는 어쨌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에 제가 좀 작년보다 평이했다라고 했지 아주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잖아요. 근데 6번은 조금 함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걸 잘 캐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변별력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에서 약간 함정이 들어가 있냐면은 자, 제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가지 단기에서 균형과 장기에서 균형이 풀이 방법이 전혀 정반대다. 아니, 정반대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갈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고요.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 전혀 지금 언급이 없어요. 이런 언급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 좀 복습을 꼼꼼하게 하신 분들만 캐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면서 장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출제자께서 어떤 조건을 주냐면은 LAC를 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 수요함수 이 두 개 조건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완전 경쟁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6번 문제 쭉 읽어보시면 이윤을 극대화하고 각 기업의 이윤과 기업의 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이다 라고 해서 보통 완전 경쟁에서 적정 기업의 수가 얼마냐라는 이런 문제는 혹시 장기네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단계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 LAC랑 수요 조건만 줬는지
아니면은 뜬금없이 공급 곡선이 등장했는지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가이드를 잡아드리면 쉽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은 그 본 능력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암기 능력이라든가 정리 능력이 되겠죠. 그것만으로 캐치해 주시기는 조금 약간은 버거울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시장 전체 공급 함수가 있고요. 기업의 총비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 유도가 되고요. 이거는 그거를 수평으로 합산한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역공급 함수로 바꿔서 문제 푸는 게 정석이죠. 그래서 공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P는,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P는, 이거 공급 곡선이요. 시장 전체 공급 곡선. 어떻게 되는 거죠? 121분의 Q. 자, 요게 바로 시장 전체 공급 곡선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자, 근데 기업의 총비용 함수 이렇게 있죠. 이건 총비용 함수입니다. 자, 이거를 Q에 대해서 미분 연산하면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 미분 연산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MC는 미분해 보세요. 얘는 10분의 1 Q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 밑에 게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고 위에 게 시장 전체 공급 곡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경제학 앞쪽 개간 파트였어요. 자,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주어진 경우에 동일한 비용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의 수로 그 기울기를 나눠주시면 되었었잖아요. 자,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기울기는 10분의 1이고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120분의 1입니다. 즉 뭐죠? 이게 12로 나눠진 거잖아요. 이게 12로 나눠진 거기 때문에 기업의 수는 지금 12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수는 12개.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잘못 그렸네. 자,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럼 개별 기업의 이윤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지우고요. 다시 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약간 좀 위로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조건이 됐기 때문에 시장 균형 가격이 나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자, 650-10P는 얼마죠? 120P니까 넘기면은 650은 130P죠?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마죠? 시장 균형 가격은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50분의 1Q가 돼요. 자, 그럼 P는 MC 조건에 따라서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네. 10분의 1이지. 다시요. 아까 다 적어놓고. 자,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이제 10분의 1Q가 되겠고, 시장 균형 가격은 5였습니다. 이게 동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 산출량은 얼마가 되죠? 50개.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별 기업의 매출액은 얼마가 돼요? 개별 기업 매출액은 P 곱하기 Q니까 얼마죠? 5달러짜리를 지금 50개 갖다 파니까 250이고요. 자, 개별 기업의 이제 개별 기업의 총 비용입니다. 여기다 Q 넣으시면 되잖아요. 여기다 Q 넣으셔서 얼마입니까? 50 넣으셔가지고 빼시면은 기업의 이윤은 25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업의 수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 균형 가격 나왔고, 시장 전체 공급 곡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두 가지 조건 둘 다 줬어. 이거는 단기적 상황. 이런 방법으로 기업의 수를 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고정 비용이 존재하며 평균 가변 비용이 U자형을 띠는 경우, 이거 그림 잠깐 그리면 아유, 교재에 있는 그림만 보시면 다 알고 계시죠? 자, MC 커브 이렇게 그려지고, AVC 이렇게 그려지고,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AC 이렇게 그려지고. 자, 올바른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당연히 U자형이고요. 자, 평균 가병이 최저가 되는데 평균 총비용과 한계 비용 일치한다.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 다르고. 여러분 이거 4번 정답이죠. 평균 가변 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이 여기죠.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보다 언제나 이렇게 좌측에 위치한다라는 요 4번이 지금 제가 그려둔 이 그림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문장. 아유, 단순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우리 독점적 경쟁에 대한, 이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조금 곤란할 수 있었겠는데, 다행히도 간단한 개념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거. 자, 여러분, 장기 규정에서 초과 설비 보유하는 거 모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자원배당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맞죠? 대체성은 없지. 그러니까 동일 제품군이지만 이질적인 상품, 즉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죠?
자, 기억, 니은이 명백하게 참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정답 1번 체크하시고요. 자, 디귿이 뭐죠? 시장 가격을 곧 자신이 한계의 수요로 인식한다. 완전 경쟁 시장 조건이죠.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시장 균형 가격 수준은 수평선이다라는 디귿 문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틀렸고요. 자, 리을 기업들이 생산하는데 제약 간의 이질성이 높아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독점적 경쟁 기업은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진입장벽이 완전 경쟁 시장 다음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0은 아닌데 독점이나 과점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 니을이 명백하게 참이기 때문에 8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정답 1번으로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문제 간단하죠. 여러분 9번 문제도 제가 이제 교재에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파트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문제 유형이기도 한데요. 자, 가격에 대한 수요의 점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되기 위한 피해 구간은,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아이고. 자, 잠시만요. 네. 자, 수요 곡선이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수요 곡선의 중점에서 가격 탄력성 얼마죠? 아유, 쉽지. 1인 거.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탄력적이죠? 예, 여기가 비탄력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특히 점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위한 구간은 요 구간, 즉 여기 세로축이 시장 가격이니까 요 라인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시장 수요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역수요함수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요거 2P는 100 Q니까 P는 얼마? P는 50 2분의 1Q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50이고 뭐 여기가 100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점 25. 이 구간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비탄력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0부터 25 사이. 자, 우리 1번 정답으로 우리 정답 어렵지 않게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문장이라든가 이제 추론형으로 가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놈인데, 이건 뭐 해석할 것도 없겠네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계비 추정치로 사용될 때 좀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보다 약간 좀 과대 포장되는, 그 체감 물가보다 약간 과다 계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대체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어떤 특정제의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거 말고 아유 비싸졌네, 그냥 이거 사 먹자. 그래서 아 이거 비싸면 이거 사 먹으면 되죠. 아 나는 그렇게 크게 타격 없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 효과가 반영이 안 됩니다. 라스파이레스 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품질의 변화도 말씀드렸죠. 새로운 정말 혁신적인 품질이지만 가격 많이 안 올랐어. 이게 오르긴 올랐는데 품질 대비 가격이 많이 안 오르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물가 상승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니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5년간 라스파이레스 지수이기 때문에 자 우리 소비량이, 그러니까 바스켓이죠. 소비 바스켓이 5년간 고정됩니다. 그래서 신제품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계비 변화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예, 모두 맞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4번으로 정답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최적 정책의 동체적 비일관성, 이른바 시간 불일치 문제에서의 기본적인 함의는 뭐라고요? 단기 재량적 정책보다 장기 준칙적 정책이 보다 우월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프레스캇 교수의 여러 가지 뭐 필리스 커브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말이죠. 근데 꼭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종 결론은 재량적 정책이 준칙보다 바람직하다 아니고 반대죠. 장기적으로는 준칙적 정책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러한 그 이론의 함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뭐 1번, 2번, 3번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쉬운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 문장이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쉽죠, 여러분들. 쉽죠. 지금. 자, 우리 예상치 못한 화폐 공급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근데 지금 이런 예상치 못한 화폐 공급의 증가가 경제에 실질 GDP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물어보기,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나라 경제 주체들이 적응적 기대를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지 합리적 기대를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면 이거 정보 부족으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기대 이론과 상관없이 장기 균형에서는
기대 이론과 상관없이 장기 균형에서는 예상했든 예상 못했든 이렇게 화폐 공급의 증가는 우리 화폐 중립성에 따라서 총 생산량에 영향을 못 주죠. 자, 우리 지금 틀린 거 찾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든 장기든 뭐 예상치 못한 화폐 공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무조건 어떤 기대의 이론을 따르든지 간에 장기에서는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 GDP 그러니까 자연 성장률이죠. 자연 성장률에 영향을 못 준다. 이거는 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명백하게 틀렸죠. 우리가 찾는 정답으로 어렵지 않게 체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13번 문제인데 자, 항상소득가사 자체는 이렇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약간 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 중에서 뭐 하나 선지 정도는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가 좀 아리까리한데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은 변별력이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이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좀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은 맞아요. 자, 항상소득 이론에 따르면은 잠깐 구현 설명드리면은 자, 이게 총소득이 이렇게 있는데 총소득은 이렇게 이제 항상소득, 항이라고 적을게요. 항상소득이 있고 임시소득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소득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더 누적이 되어 있는 이런 소득이다 보니까 항상소득이 언제나 어디서나 딱 고정된 이런 건 아니지만 항상소득은 경기 변동이 그렇게 크게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상당히 좀 가능한 그런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 근로자의 뭐 정규직 월급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소득도 약간 편차가 있는데 대충 이렇게 안정적으로 편차가 됐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임시소득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린다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랬는데 이번 달에 항상소득이 한 요 정도로 별 차이 없었는데 임시소득 좀 많이 나온다거나. 근데 다음 달에 항상소득이 약간 늘었는데 임시소득은 확 준다거나. 그러니까 임시소득이 출렁출렁거려요. 즉 소득의 심각한 변동성 유발하는 건 바로 이런 임시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다가 소비의 평화라 원칙을 가미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간간 평화라. 그래서 소득이 출렁출렁거려도 소비는 그거보다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소득의 막 출렁출렁거리는 임시소득의 소비를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뭐 완벽하게 수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시소득보다는 현저히 이렇게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항상소득에 의거해서 나의 소비 습관을 결정한다. 이게 항상소득 이론의 첫 번째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임시소득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럼 임시소득이 지난달에 쫙 늘었다고 이번 달 소비를 확 늘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임시소득 확 늘었으니까 야 기분 내자. 이거 다 써. 안 그러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자, 예측이 좀 어려웠던 단기적인 임시소득이 확 늘어나게 되면은 이 중에서 약간만 기분 내는데 그냥 소고기 한번 먹고 나머지 부분은 많이 미래 내 임시소득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니은도 보셔야 됩니다. 니은이 왜 틀렸어요?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항상소득이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이번 달 로또 당첨으로 뭐 1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1등이면 진짜 좋죠. 근데 이제 한 3등 정도 할게요. 3등이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괜찮지. 그래서 이번 주에 로또 딱 당첨돼서 임시소득이 확 이렇게 이 정도로 확 늘었어. 한 200만 원 딱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소비는 이렇게 항상소득이 연동돼서 되고요. 자, 이게 임시소득 는 거. 요거 여러분 뭐 1등이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1등 당첨되면은 진짜 친한 친구 아니고서는 막 야 나 1등 됐어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긴 그렇잖아. 근데 이제 3등 정도면 할만해. 3등 정도면 야 나 로또 3등 됐다. 야 내가 오늘 한턱 쏠 테니까 야 와서 먹어보자. 뭐 이렇다고 뭐 좀 엄청 고급의 캐비어라든가 오마카세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뭐 삼겹살 정도, 삼겹살에다가 뭐 곱창 정도 소주 한 잔 이렇게 사주겠지. 약간 기분 내는 데 쓰고요. 나머지 어떻게 한다고? 저축에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니은이 틀렸어요. 로또가 당첨됐다는 얘기는 임시소득이고 임시소득은 약간만 기분 내는 데 쓰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저축에 바로 들어간다라고 보겠죠? 그게 소비의 평화라 원칙에 따르면은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귿은 맞고요. 여러분 실제 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왜 틀렸습니까? 경기 호황기에 항상소득은 증가하고 임시소득은 감소한다가 아니고 경기 호황기 때는요. 항상소득도 약간 올라갔는데 임시소득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시소득의 경기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틀린 문장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 정답은 옳은 거 고르는 거죠. 13번의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요거 간단하죠. 각국의 경제 성장을 구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자, 우리 성장액의 방정식 모두 알고 계시죠? 자, 각국의 실질 GDP 증가율, 잠깐만요. 예. 경제 성장 실질 GDP 증가율은, 자, 기술 진보율 더하기 우리 노동소득 분배, 여기서 0.2죠? 아, 0.8이네. 뒤에가 있네. 여기 0.8. 노동소득 분배율, 자본 먼저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본 순서대로 할게요. 솔로 성장목에 맞춰서. 자, 그래서 이날의 경제 성장률은, 자, 우리 기술 진보율 더하기 자본소득 분배율 0.2네. 그 다음에 물적 자본의 증가율, 그러니까 총 자본소득 증가율이죠. 더하기 우리 0.8, 우리 노동소득 분배율,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자, 요거잖아요. 더 하시면 돼요. 계산해 볼까요? 자, 이게 1%, 1이고요. 자, 우리 자본 증가율 5%죠. 5, 그 다음에 0.2가 되겠네. 0.2 더하기 0.8 곱하기 인구 증가율은 저기 4%네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3.2니까 얼마죠? 5.2%인가요? 정답은 2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예,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단순 사칙 연산 문제죠. 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14번 문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5번 문제인데, 아, 이거 이제 금융경제 문제입니다. 지방직에서 이런 거 좀 많이 나와요. 이자율의 기간구조인데, 이게 정통 경제학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대해서 이건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왜냐면 이건 단순 암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이거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이론이요. 기대이론이 장기이자율과 단기이자율의 역전 현상,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겠습니다. 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만기죠, 만기. 만기에서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살짝 미약하게나마 올라가는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제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불편 기대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르게 된다면 얘는 이렇게 이제 수평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기대 이론이라는 게 언제나 불편 기대 이론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대 이론에 따르면은 장기자율과 단기자율의 역전 현상이 설명 가능합니다. 즉 미래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현재 낙관론과 미래 비관론. 여러분 당연히 지금 현재 경기가 좋다고 뭐 10년 후, 20년 후 좋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반대로 지금 불경기라고 해서 뭐 10년 후, 20년 후 장기까지 불경기 이건 아니겠죠. 즉 경제 주체들, 우리 금융 투자라는 채권 투자라는 경제 주체들이 장기와 단기에 대한 이런 경제에 대한 시각 차이라든가 기대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장기자율과 단기자율이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게 되는 일반적인 유동성 프리미엄이 잘 설명해주는 이런 일반적 상황에서 수평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우하향이 되는 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연 이자율인데 단기는 연 이자율이 얼마 안 되고 장기는 단기의 연 이자율보다 약간 좀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왜 그러느냐? 유동성 프리미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기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조금만 넣어놔도 바로 단기 조금 시간 후에 현금화가 가능하잖아. 근데 장기 채권 한 번 사두면은 아주 오랫동안 돈을 묵혀둬야 되잖아. 이걸 현금화할 때, 물론 채권 유통시장에서 이걸 환전해가지고 올 수 있겠는데 수수료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거래 비용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 투자했다라는 얘기는 장기 동안 현금을 안 쓰겠다. 현금이 갖고 있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베네핏으로 이자율로 보상해 주겠다. 이런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은 맞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 분리 이론은 이제 이게 다른 채권과는 대체가 불가능한 전혀 다른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4번은 전체적인 큰 틀의 입장에서 맞는 문장이고, 3번이 제일 거리가 멀다. 우리가 찾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5번 문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16번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 리카디안 등가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으면 리카디안 등가정리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하죠. 리카디안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유동성 제약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3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이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하겠네요. 자, 계산 문제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국 경제인 A국은요, XJ 시장에서 시장 개방 전 균형 가격 200원이고요. 자, 옆에다 크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는데 개방 전에 200원이래. 여기 200. 자, 균형 거래량 500이었대요.
자, 근데 이제 국제 가격으로 이제 120, 국제 가격이 120원이야. 프라이스 오브 월드. 여기 12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X라는 시장은 개방 전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 열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됐는데, 자,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이렇게 100개, 그 다음에 이렇게 700개. 이렇게 이제 변화하게 됐습니다. 개방에 대한 효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자,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시장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개방 전에 여러분 소비자행위는 이 면적이었죠. 이 면적. 이 면적인데 개방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행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네요. 이런 식으로. 요 빗금친 사다리꼴 면적만큼 늘어나네요. 요 면적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 500이고 얘 700이죠. 그 다음에 요 높이는 80이니까 이 사다리꼴 면적은 1200 곱하기 얼마죠? 80 나누기 2니까 얼마죠? 1200 곱하기 40이네. 얘는 48000. 이만큼 소비자행위가 늘어나네요. 1번 정답이네요. 예, 여러분 저는 1번까지만 풀게요. 정답 바로 나왔잖아. 여러분들 생산자잉여 증가분 생산자잉여는 쪼그라들죠. 이만큼 쪼그라든 거 다 틀렸고 이런 식으로. 총 잉여는 요 삼각형 면적만큼 늘어나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4번 명백하게 틀렸고 계산해 보세요. 이거 1200 안 나올 거예요. 아니 12000 안 나올 겁니다. 정답 어렵지 않게 1번 계산 가능하겠고요. 자, 이거 한 30초만 풀겠네. 계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아, 여러분 요거 약간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렵잖아. 약간 헷갈릴 수 있겠는데, 자,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이다라고 합니다. 자,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과 관련해서 여러분 어떤 공식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우리 환율의 변화율은요. 좀 더 정확하게는 예상 환율의 변화율이 맞겠죠? 우리 자국의 이자율, 그다음에 외국의 이자율이죠. 이제 편의상 자국을 한국이라고 하고 외국을 미국이라고 할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환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4번이 정답인데 이게 왜 4번이 정답이냐면 자, 외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 자, 얘가 불변이야. 얘가 안 변했어. 불변. 자, 근데 요게 자국 이자율 하락했대. 그럼 여러분 얘도 같이 떨어지는 게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에 따르면 맞잖아요. 그렇죠? 예상 환율 변화율. 자, 근데 예상 환율 변화는 뭐죠? 자, 예상 환율 빼기 현재 환율이죠. 그거 빼기 이제 나누기 현재 환율이지. 자, 여러분 요게 예상 환율 변화율이잖아. 근데 자, 외국 이자율은 불변인데 자국 이자율 떨어지면 얘도 같이 낮아져야 된다고. 이전에 비해 수치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낮아져야 된다고. 수치 자체가.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국 이자율이 하락해서 이게 낮아져야 되는데 예상 환율이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자, 예상 환율이 상승했는데 만약 여러분 현재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낮아진다 해보세요. 그럼 이거 더 커지죠. 이런 식으로. 더 커지죠. 이게 지금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외국 이자율은 불변이고 자국 이자 하락하면은 이거 전체 값은 낮아져야 되는데 위에 뒤에 문장 보시면은 예상 환율이 상승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환율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줘야죠. 이거 앞에 마이너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커져야 돼. 그래야지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 이런 일과 그러니까 요런 상태랑 요런 상태랑 요런 상태가 동시에 발생된다면 현재 환율 얘보다 반드시 더 크게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이 정확하게 성립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발레가 존재 가능해요. 근데 4번만큼은 반드시 현재 환율이 상승해야 되는 경우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번의 문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거 쉽지.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개 시장 매입을 실시했으나 통화량의 증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이후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대출 증가하면은 시중에 통화량 본원 통화가 물론 공개시장 매입까지 했으니까 본원 통화 늘어났네. 근데 그 대출이 늘었으면은 이건 당연히 통화 승수에 영향을 받아서 시중 통화 확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통화량 증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리가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죠. 나머지는 다 여러분 통화 승수 감소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총통화를 떨어뜨리는 요인, 즉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통화 승수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원 통화에 영향을 주거나 해가지고 시중의 총 통화량을 이제 억제하는 방향이지만 2번은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이잖아.
즉 본원 통화도 늘었는데 대출도 늘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통화 승수가 활발하게 작동을 해서 시중의 총 통화량은 반드시 늘어나게 되겠죠. 즉 이 19번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과 2번이 거리가 있겠죠.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이자 기출이 마지막이로서 이게 킬러 문제였어요. 이 킬러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게 물론 제가 이제 한번 딱 풀어드리면 알겠는데 이게 아니고서 바로 이거 그냥 이 문장만 보고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조금이 아니고 꽤 어려웠을 거예요. 자, 문제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만 공해를 배출하도록 규제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저감 비용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단 기업은 저감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비용은 그래서 이걸 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러분 당연히 뭐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이런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SMB 커브가 이렇게 있고 SMC 커버 이렇게 있고 요거잖아요. 막 요건데 지금 이 문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얘네들을 추론할 수 있는 결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 비용만 고려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비용 극소화만 풀면 돼. 비용 극소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뭐가 있죠? 자, 외부적인 비용, 즉 이 기업이 공해를 내뿜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 오염에 대한 피해금의 외부 비용이, 그러니까 외부적 비용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얻게 되는 이제 외부적 비용. 그 다음에 공해 저감 비용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공해 저감 비용과 외부적 비용을 합산한 게 지금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이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극소화되는 지점이 바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공해 배출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 공식 자체는 되게 간단해. 여기서, 잠깐만요. 좀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 이거 문제 다 읽어보셨고 해서 저희 공간학법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기본 공식은요. 그럼 가장 적정 수준에서 이 공해 배출량은 얼마냐? 자, 여기 보이시는 얘랑 이렇게 등호화되면 되는 구간이긴 한데, 자, 이제 제가 약간 좀 보강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 이게 함정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해 한계 피해 비용 함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제3자가 얻게 되는 이제 그 익스터널 데미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마지널 데미지 코스트 이 약자 이거 딱 보니까 마지널 데미지 코스트인데 이제 4,2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알파벳 2가 이 재화, 공해를 유발하는 재화 양이 되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있어요. 기업이 이제 공해죠. 공해를 유발하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이 공해의 크기야. 2가 공해에 대한 크기입니다. 공해. 뭐 매연이면 매연이 될 수도 있겠고, 5배수면 5배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근데 이제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은 공해를 줄이려면은 기업이 저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공해를 한 단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한계 저감 비용 함수는 이렇게 유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보시면은 아이고 잘못됐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해 물질이에요. 공해 물질이고, 자, 우리 사회가 입게 되는 공해 피해는 이런 한계 피해입니다. 한계 피해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4, 2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한계 저감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즉 공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계 저감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깐 왼쪽으로 제가 갈게요. 여기 공간 좀 쓰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게 저감량이야. 보통 여러분 이것도 저감 비용이잖아, 비용. 그러면 비용이다라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뭐 경제활동량이 늘어나면 우리 비용이 체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저감 비용도 한계 저감 비용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계 저감 비용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공해를 한다는데 줄이는데 드는 비용인 한계 저감 비용 함수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면은 여기다 그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잖아. 이거 약간 논리 안 맞는데 아닙니다. 이게 결정적인 함정이었어요. 왜 결정적 함정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파벳 E는 분명히 공해의 크기입니다. 얘는 뭐죠? 저감량이에요. 즉 좌우가 바뀌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 기업이 이렇게 저감을 해 나가요. 이런 식으로. 저감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해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저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기업은 왼쪽으로 가는 거라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감을 할수록 왼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결정적 함정이었어요. 자, 그럼 잠깐 다시 지우고, 자, 요거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한계 저감 비용 함수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게 공해량이라고, 공해량. 근데 한계 저감 비용 함수는, 자, 여기 420에서 출발하죠. 420에서 출발하고 기울기가 요렇게 이제 내려 꽂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건 여러분 당연히 140이 되겠죠. 요 기울기 3이니까. 근데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이 기업은 공해를 저감하지 않으므로 저감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 이 기업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위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그림 그냥 쓰자. 자, 지금 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 저감 비용 함수는 여기 420에서 출발하고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죠? 예, 140이죠. 14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일로 갈수록 공해를 저감하는 거예요. 일로 갈수록.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이 기업이 저감을 예를 들어서 저감을 만약에 20단위 정도 저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20단위. 그러면 이 기업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0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120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140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 정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오염은 지금 140이 되는 거예요. 오염물질은.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저감을 20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오염물질은 12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누적된 여러분들 보시는 이 빗금치 삼각형 길이가 바로 20을 저감했을 때 이 기업이 지불해야 되는 총 저감 비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저감 비용이 0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야. 저감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140의 오염물질이 지금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그럼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이제 오염물질 2. 그래서 뭐 알파벳 2에다가 별표 하나 붙여볼까요? 가장 바람직한. 이거는 당연히 이 오염물질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얻게 되는 뭐죠? 한계 피해액을 누적 합산한 크기랑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140 정도 오염물질을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한 요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70 정도로 오염물질을 한 70 정도 배포한다는 얘기는 지금 70을 저감했잖아요. 그때 발생하게 되는 이제 저감 비용, 이거를 합산한 게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총비용 아니겠습니까? 즉, 이 기업이 저감할 때 들어간 저감 총량이랑 그다음에 잔존하게 되는 공해 물질로 우리 사회가 얻게 되는 총비용, 이걸 두 개를 합한 게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이제 환경적 총비용이 됩니다. 그게 극소화되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공식을 알려드리면은 뭐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MDC랑 여기 MAC가 일치하면 돼요. 이게 일치하는 지점이 우리 사회 입장에서 그 환경오염 피해액과 저감액을 합산한 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가장 극소화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뭐 간단한 산수를 이용해서 증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 이건 그냥 공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간단하죠. 자, 420 더 마이너스 32는 42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420은 72가 되니까, 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환경 오염물질 총량은 60단위가 최적이 되겠습니다. 60단위.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얼마 저감해야 돼요? 저감은 80단위 저감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업은 140의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오염량은 60단위야. 그러니까 80을 저감해야 돼. 자, 그럼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자, 지금 여기 이제 420이고 이렇게 가서 여기는 120이야. 140이죠. 죄송합니다. 140. 근데 가장 최적의 그 환경물질 배출량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60이야. 즉 우리 얼마 저감해야 돼? 80을 저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되죠? 240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총 저감 비용은 이 빗금친 삼각형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240 곱하기 80 나누기 2니까 120 곱하기 80이죠. 정답은 9,600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저감량이랑 그 오염 배출량이 반대 방향이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조금 곤란하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2023년도 지방직 경제학 원론 문제 정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혹시 내년에도 이제 수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 좀 반복 유형될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킬러 문제라든가 개념 정리 잘 해주시고 남은 시간 정진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모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